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무더위가 치솟는 한여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 또는 시원한 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적인 기쁨조에 대한 사연인데요.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평양 출신 리진혜라고 합니다. 나라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한국에 와서 방황을 하며 적응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거두어 주셨죠. 곧 주방으로도 들어가 요리를 배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 덕에 열심히 일을 배우며 보람차게 살고 있답니다. 사장님은 아직도 저에게 기본적인 외모가 이쁘니 서비스 직종에서는 정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나라를 가든 외모가 이쁘면 다 되나 봅니다. 전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씁쓸했었어요. 외모가 뭐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쁘면 장땡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외모가 빼어나면 좋지만 외모만 빼어나서는 죽도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가 빼어날 때는 든든한 집안이 받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부모가 가난하면 그 여자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은 기쁨조였던 제 친구 순이도요. 순이와는 기쁨조 중에서도 조가 많이 나뉘어지는데 그중 만족조에 파견이 됐었어요. 순이는 저희 기쁨조 중에서도 가장 빛나며 외모가 우수했죠. 남녀노소 안반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총명하면서도 매력적인 긴 눈매와 아름다운 백조 같은 몸선, 그리고 훌륭한 인품까지. 안 좋아할 이유가 없었죠. 모두 그녀의 매력에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치미 같은 매력이라고 하지요. 조금은 모자르지만 그 순수함에 다들 매료됐죠. 그만큼 겉모습과 똑같이 영혼도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너무 닮고 싶었죠. 그런 순이에게도 힘든 사정이 있었어요. 순이의 아버지는 한량 같은 스타일입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일조차는 하지도 않지요. 순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는 했지요. 전 순이의 아버지가 밉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순이가 기쁨조에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기쁨조로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순이는 말 그대로 소녀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절실하게 원하지도 않았던 기쁨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순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순이가 벌어오는 돈을 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내심 속상해하면서도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묵묵히 일하기 바빴죠. 물론 저 또한 출신 환경이 좋지 않았기에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걸 감수하고 기쁨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른 동무들은 기쁨조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는데 저와 제 친구인 순이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기에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죠. 노인 처지가 똑같으니까요. 아무에게나 못 털어놓는 고민들과 힘듦을 공유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어떻게든 기쁨조에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순이의 그런 따뜻한 마음에 저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순이를 의지하며 희망차게 살 수 있었죠.
아무리 이 지긋지긋한 기쁨조에 묶여있는 이 현실일지언정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순이가 기쁨조 내에서 유명한 만큼 맨날 붙어있는 저에게도 시선이 쏠리더군요. 곱고 단아한 느낌의 리설주를 닮은 순이는 항상 인기가 많았으며 반대의 느낌인 저는 화려하게 생긴 현송어를 닮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단아한 순이에게는 껄떡대는 남동무들도 많았습니다. 순이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유명세 때문일까요? 이러한 대비가 되는 우리의 외모가 김정은의 눈에 들게 되어버렸죠. 알게 모르게 항상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죠. 즉,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한 거죠. 그는 그렇게 감상만 하는 건 부족했는지 저희를 동시에 김정은의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기쁨조가 김정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쁨조의 단원으로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으며 집안 경사가 날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는 다들 아시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에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순이와 함께하기에 서로 의지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김정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리설주와 현송어를 닮은 우리가 불려갔다는 것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순이와 저는 함께 준비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이겨내가 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었지요. 김정은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현송어를 닮아 김정은의 이목이 집중됐었고, 순이는 리설주를 닮아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었죠.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우리의 시너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쉴 새 없이 많은 질문을 물어봤었고 충성심을 보이며 열렬히 호응했지요. 비록 외모로 뽑혔지만 그런 김정은도 저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순이와 저는 더 깊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믿을 사람은 순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순이 또한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저와 순이는 어느 날 김정은의 지방에 있는 비밀 별장으로 호출이 됐었습니다. 바로 비밀 별장 5호였죠.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기에 비밀 별장 5호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가늠이 안 됐었어요. 그냥 놀이개처럼 김정은이 편한 대로 상대해주면 되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사람의 직감적인 능력으로 뭔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저뿐만이 느낀 게 아닌 순이조차도 불안한 기색이 보였죠. 김정은은 한껏 들든 채로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평소와는 더 신이 난 채로 말이지요. 김정은의 많은 요구를 들어봤었지만 그가 하는 요구는 비인륜적이며 때로는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순간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조의 일원으로서 사명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싫어도 말이지요. 지금 가장 기억나는 요구는 김정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발 씻김이 아닙니다. 좀 더럽지만 구석구석 조심히 씻겨드려야 했지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의외로 발을 신성시 여깁니다. 발을 엄청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꼼꼼히 씻겨드려야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무조건 발을 씻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은은 우리에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우리가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었죠. 이 요구는 더더욱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가 이상한 자세를 취하느라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장 이쁜 자세를 취하려고 엄청 노력했지요. 그만큼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박장대소를 하면서 엄청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또 엽기적인 표정은 덤으로 지어달라고 하지요. 정말 어이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열심히 하면 좋아서 자지러지고는 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던 표정은 눈을 위로 치켜뜨며 혀를 내미는 그런 엽기적인 표정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표정을 바꾸면서 요구를 들어주던 중 그만 순이가 실수를 저질러 버렸죠. 자기 표정이 스스로 너무 웃겼는지 큰 소리로 빵 터지고는 말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김정은의 표정은 바로 굳어졌었죠. 순이는 죄송하다며 바로 사과를 정중히 했음에도 김정은은 불쾌한지 표정이 너무 상해 있었죠. 그런 순이에게 김정은은 자기를 우습게 안다며 자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음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런 순이가 비참하게 혼쭐이 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었죠. 김정은의 심기가 계속 안 풀리자 그만 순이는 눈물을 머금으며 죄송하다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순이가 꼴보기 싫었는지 당장 방으로 내보내라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순이는 방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순이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김정은은 바로 저에게도 경고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조했죠. 그날 밤 순이는 저에게 와서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며 너무 미안하다고 또 우는데 가족 같은 순이가 너무 안타까워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는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입고 우울해 있었죠. 김정은을 함부로 욕하다간 큰일이 날 수 있으니 같이 있을 때도 마음 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순이는 큰 교훈을 얻었지요. 우리는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였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저는 순이에게 늘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거듭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충격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 의지도 잠시 순이가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그날 이후 김정은은 저와 순이를 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관심이 한 명에게 쏟아지는 걸 느꼈죠. 저는 너무 불안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순이 또한 그 변화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김정은 앞에서는 늘 긴장한 탓에 매일 밤온 몸이 쑤셨죠. 그렇게 두 번째 실수에는 김정은의 냉랭한 태도와 엄숙한 분위기로 방에 불려지게 됐지요. 순이는 긴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불안했었던 건지 김정은에게 현송어른 안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에 김정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죠. 김정은의 눈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보였고
그는 더 이상 순이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요. 순이는 거듭 사과를 하며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김정은 그녀를 형에 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몸이 굳어져서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는데 김정은의 표정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제 옆에 있던 순이는 바로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저는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와 비참함에 눈물을 참으며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잔인한 인간 말종입니다. 자비 따위는 없지요. 순이는 더 이상 저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조들은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뒤늦게 깨달아봤자 이미 늦었죠. 순이는 그렇게 집행하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면회 쫓아갈 수 없었으며 그저 먼 발치에서 그녀가 집행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순이의 마지막 날이 정해졌고 저는 마지막 모습과 인사를 나누려고 갔습니다. 순이가 형 집행을 당하던 날, 순이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이었죠. 순이의 얼굴에서는 두려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 그리고 속상한 기색이 없는 그 체념한 표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순이의 체념한 표정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을 보니 제가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얼굴을 보며 마지막에는 미소를 지어주며 나 없이도 잘 살아야 된다며 그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지요. 그 미소는 처한 상황을 초월하려는 듯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사라졌고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체념한 듯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이 보였었죠. 그러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순이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등을 돌려 순이를 보았죠. 순이의 마지막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순이를 보았을 때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의 바지에서 점점 뭐가 젖고 있는 걸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흙이나 다른 것이 묻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째서 피가 저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지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순이 마지막을 해주기 위해 몰래 뒷돈을 쥐어주며 가게 되었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다름 아닌 임신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을 뿐더러 같이 있으면서 눈치챌 수도 없었어요. 순이의 몸은 이미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집행의 극심한 공포와 긴장으로 인해 아이를 그만 잃은 것 같더라고요. 순이의 임신은 가장 친한 저에게도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나 아끼고 착하고 하나뿐인 가족 같았던 내 친구가 얼마나 큰 공포심에 짓눌렸으면 그 순간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시에 저도 따라갈라 했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렇게 순이를 묻으며 그녀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길 바라며 기도를 몇 날 며칠 몇 주를 매일 밤 울면서 순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이후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말 한두 번 실수에 사람을 살생하는 지도자와 사상에 미쳐서 뇌가 저려진 북한 국민들, 그리고 이 나라가 역겨워서 그 증오감에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순이를 앗아간 이 나라에서는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더군요. 순이의 뜻대로 저는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순이를 매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영혼에는 순이의 영혼도 같이 있다고 믿기에 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위안을 삼으니 겨우 살아갈 수 있더군요. 저는 탈북을 하기 위해 탈북 루트와 계획을 꼼꼼히 짰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탈북하기에 쉽더군요. 저는 김정은의 관심을 많이 샀기에 어려운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에서도 여자는 25살이면 꺾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도 25살이 넘으니 김정은의 부르는 빈도 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김정은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순이가 생각나서 저를 안 부르는 거면 그것대로 너무 화가 나더군요. 꼴에 죄책감이나 찝찝함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제가 30살이 넘던 해 저는 기쁨조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민가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족을 보고 가기에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되기에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바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사상은 이미 너무 세뇌가 되어서 저를 팔아넘길 수 있기에 가족에게 마음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길로 바로 떠났죠. 그간 기쁨조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탈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 힘들게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은 나라였으며 언어조차도 우리랑 비슷하지만 다르더군요. 그래서 꽤나 대화의 흐름을 적응하기에 오랜 시간 애를 먹었었어요. 지금은 유창하지만요. 지금은 탈북민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같이 공유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이의 비극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겠지만 점점 치유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울고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좋았을 순이야. 나는 언제나 내 가슴에 너를 품고 살아간다. 혼자 외롭지 않게 늘 너를 기억하며 같이 나아가자. 내 눈을 통해서 너가 못 봤던 세상을 보여줄게. 그리고 나중에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재밌는 이야기 거리들을 다 얘기해줄게. 그러니 그만 아파하고 그곳에서는 행복만 하길 바랄게. 조금만 기다려주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라며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진혜 씨의 가슴 아픈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 씨도 분명히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혜 씨도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래요. 이 나라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할 사연입니다. 북한이 지금껏 숨겨온 기쁨조의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단순히 고위급의 성놀이개일 뿐 아니라 외국 접대에도 이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쁨조 출신 탈북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탈북하고 지금은 인천에서 정착하여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탈북민 서미애입니다. 주변의 지인들한테 제가 기쁨조 출신이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데 이런 과거를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나마 나라TV에서 저의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사실 북한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집니다. 그 망할 김정은 놈 때문에 당한 게 되지만도 못한 만행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속고 살아온 세월이 야속해도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이 정말 잘 살았어요. 아바이가 평양의대의 의사셨어서 늦은 나이에 젊고 어여쁜 저희 어마이와 결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 나이 50살이 넘어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어마이는 당시 30대여서 그런지 저를 낳고도 건강하셨죠. 그렇게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한에서 의사가 직업들 중에서도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전문직이듯이 북에서도 의사는 대우를 받습니다. 워낙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아버지처럼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17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급격하게 살이 빠지시더니 사람이 핏기가 사라져 보이더랍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 나이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죠. 당시에는 철없이 자랐던지라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현실을 직면하면서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가족의 걱정에도 69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북에서는 이 정도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한에서는 다들 100세 시대라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북에서 굶지 않고 잘 살았는데도 오래 못 사신 것을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두 남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작은아버지인데 둘 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예전부터 아들처럼 챙겨주면서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돈도 잘 버니까 예전부터 친가 쪽에서는 간섭이 심했어요. 저희 집안에 재산이나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었죠. 다 늦둥이 작은아버지네 가정에 주고 했으니까요. 남은 거라곤 살고 있는 집 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친가에서 나눠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를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 홀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지라 저희 어머니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북한에서는 여자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남은 돈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앉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매일 밤 울며 지새우던 어머니를 보며 1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공부는 손에도 안 잡혔는데 어느 날 저에게 행운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이성 간부가 학교에 찾아온 겁니다. 소문으로 익히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 이제야 눈을 부릅뜨게 만든 거죠. 듣기로는 김정은 수령 동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필할 수 있는 비서를 뽑는다는 겁니다. 저는 미인이신 어머니를 닮아 솔직히 예쁜 편이었던지라 쉽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마이한테도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호강시켜주겠다고 떵떵거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기쁨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북에서는 기쁨조가 겉으로는 추앙받는 직업이에요. 김정은 수령 동지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기도 하고 기쁨조 동지들이 전부 길쭉길쭉 어여쁘니까 모두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솔직히 이런 영광스러운 모임에 일원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쁨조로 활동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쁨조도 교육과 훈련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로 받는 훈련은 남자 간부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요. 우리는 수치심을 버려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예쁘장한 여자 학생들을 하얀 천만 입힌 채로 속옷도 못 입게 하고 앉혀놓고서는 남자 간부들이 와서 뚫어져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눈물까지 났어요. 제 옆에 있던 동무는 저보다 1살 어린데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겠다며 끌려가더랍니다. 그렇게 끌려가면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뻔해서 이악 물고 간부가 시키는 이상한 체위를 하며 매일같이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간부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법이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고 싶다 한들 저희에게는 그럴 선택지도 없었어요. 비밀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말이 새어나가는 것조차 철저히 감시하는데 저를 우리들을 보내줄 리가 없죠. 죽어서나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높은 간부나 김정은, 수령 동지의 환심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쁨조들 사이에서 제가 눈에 띌 확률이 희박했죠. 어쨌든 그런 악조건에서도 훈련을 다 받고 기쁨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어마이한테는 연락도 못하게 해서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서라도 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마이가 저를 구하러 와주길 간절히 바랐던 거죠. 어느 날은 고위 간부가 10명을 호출했다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간부가 진상으로 소문이 자자했던지라 저희끼리 서로 가기 싫어서 등 떠미는 바람에 나이가 어렸던 저와 어린 동무들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축장 끌려가듯 갔는데 정말이지 그런 변태는 처음 봤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고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밑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짧은 치마만 입고 들어가야 할 때에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어리고 예쁜 몸에 그저 성적 쾌락을 위해 도구처럼 별의별 변태적인 욕구를 푸는 겁니다. 어린 동무들의 뽀얀 몸에도 가학적인 행위들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많았어요. 주변에서는 잘못하다가 사망한 동무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차마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밑에 뭘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는 때리면서 하는 것이 대다수죠. 그리고 동무들 중에서는 김정은의 침실에도 단체로 들락날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정은은 절대 한 번 온 기쁨조를 2번 부르지 않아요. 모두 처음만 빼앗기는 것이죠. 저는 다행히 한 번도 불려간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늘 가득했어요. 귀하게만 자라왔던지라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수치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도저히 아버지를 보러 갈 낯이 없어서 못 죽은 거죠. 금이야 오기야 키운 하나뿐인 딸이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까요. 그 후로 죽지 못해서 산다는 심정으로 몇 년을 착취당했어요. 매일같이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들락날락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악몽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정치인들 접대를 위해 파견을 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서서 제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고 나섰기에 모두들 의아했을 겁니다. 중국에 갈 기회가 생겼기에 이때다 싶어서 파견에 지원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행운이었죠. 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이 비참한 삶이었기에 탈북을 하다 죽나 여기서 죽나 매한가지였기에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같이 탈북한 동무들의 몇 있는데 자세하게는 밝힐 수 없어요. 당시 큰 도움을 받아서 은밀하게 탈북 계획을 짜고
적절한 경로를 탐색해서 중국에서 이곳 한국으로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를 추적 방지를 위해 자세한 탈북 루트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도 흔히들 아는 루트일 것 같네요. 어렵게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는 그냥 마음이 다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안심이 되더랍니다. 중국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안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면 죽은 목숨이었기에 한시도 마음 편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세상에 그렇게 단잠을 잔 적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절하듯 잤지요. 당시에 저를 심사해 주시던 국정원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담요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국정원들은 다 잘생겼어요. 듬직하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어느 정도 기쁨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셔서 수월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꼭 모셔와야 한다며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달래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착하면서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시장에 나가면 길거리에 그리 귀하디 귀한 복숭아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게 생각나네요. 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귀한 과일은 아무나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먹어본 게 다였어요. 그때 먹었던 것이 너무 달아서 죽으면 과일 나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상 이상의 다양한 과일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어마이도 얼른 이 행복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두고 온 어머니가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이 가늠도 안 되지만 저도 나름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잡으며 벌어온 돈으로 최근에서야 어렵게 브로커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국경 봉쇄가 강화돼서 탈북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인지라 돈도 더 많이 들어요. 인민군한테도 달러를 많이 줘야 하거든요. 자세한 건 아직 어머니가 탈북하지 못하셔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어머니와 함께 나라TV에 다시 출연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 않고 김정은이 몰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갈 겁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여성들을 탈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저 이런 실태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애씨 긴 사연이었네요. 저도 미애씨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북한의 여성 인권이 처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미애씨 사연을 통해 북한의 추악한 실태를 더욱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김정은을 바로 옆에서 보필했었던 경험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한풀이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고 있는 탈북민 이미애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으로 인해 제 한이 풀리길 바라며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흔히 북한의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였지요. 하지만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저는 딱히 열정 없는 성격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던 터라
무언가가 되겠다는 꿈조차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운 좋게 머리라도 좋아서 이 대학에 들어와 부모님에게 기쁨을 남겨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좋은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도 다른 애들과 달리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꿈이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모두가 하는 그런 연애에도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죠. 아무리 남자들 소개를 받거나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른 뒤 졸업할 나이가 되었었어요. 그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은 저를 한시도 가만히 냅두질 않았어요. 엄청나게 닥달하기 시작했죠. 대체 무엇을 먹고 살 건지 걱정이 된다면서 다그치셨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는 제게도 기회는 찾아오더군요. 이런 저의 성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잘 챙겨준 한 남자 선배가 저에게 일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명성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그 선배도 대학에서 유명한 엘리트였는데요. 그 선배는 졸업 후에 바로 김정은을 보좌하는 경호원으로 들어가 학생 동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특급 엘리트라면서요. 그 선배가 하는 일은 김정은이 비밀별장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곳을 경호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보고는 그 비밀별장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 너무 당황했었죠. 제가 그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표정을 본 선배는 머쓱해하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라면서 김정은의 비밀별장 가사 도우미 같은 것이라며 안심시키시는데 그럼 그런 가사 도우미는 일반 주민을 시키면 되지. 좋은 대학에 나온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진 저에게는 선배가 요즘 김정은 수령이 엄청나게 보안에 예민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출입할 수 있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냥 가정부라도 출신 성분이 확실해야 하며 대학을 기본으로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저는 고민이 너무 됐지만 부모님은 그런 거라도 하라며 좋은 기회를 버리기엔 제가 부모에게 버려질까봐 많은 고민 끝에 짐을 싸서 선배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자주 보지 못했었고 일도 수월했기에 나름 괜찮았었죠. 김정은이 매일 오지는 않지만 자주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만 좀 힘들었었습니다. 어떤 날은 김정은이 온다길래 김정은을 처음 보기 전 저는 너무 떨리고 긴장을 했었죠. 누구나 다 아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복종하듯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김정은이 도착했는데 기쁨조들도 다 같이 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조라는 단체를 북한에서는 우상화로 선전하지만 정말 싫었거든요. 얼굴 믿고 고고하게 구는 처지면서 북한의 최고 대학을 나온 내가 왜 이 사람들 뒤를 정리해줘야 되나 싶었죠. 마음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죠. 제 신념과 자존심이 점점 커지자 그만큼 불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불만을 품은 저의 표정과 행동에서 기쁨조도 느꼈는지 서로 의식하며 기싸움을 했었죠. 마주치면 어깨를 치고 가는 건 기본이며 자신들 스스로를 신격화시켜서 너와는 급이 다르다는 태도를 종종 보여주고는 했지요. 그들의 자만심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애써 참아가며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에 저도 세뇌를 당한 건지 어느 날부터는 기쁨조니까 저렇게 우대받고 살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었죠. 그들의 태도는 큰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또 도우미이기에 그들이 주문하는 것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해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그가 쓴 방을 정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사생활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며 치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보통 그들이 밤에 파티를 많이 하는데 한숨도 자지 않고 파티를 즐깁니다. 한바탕 하고 나면 태풍이 지나간 것 마냥 방은 난리가 나 있었죠.
온갖 종류의 도구들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불쾌한 찌꺼기들이 사방팔방 널려 있었어요. 그 광경을 처음 봤었을 때는 토를 했었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령님인가 싶어서요. 한국으로 치면 중국인들이 호텔에 와서 난장판을 치고 간 느낌이랄까요? 정말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힘들더군요. 대학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과는 너무 다른 김정은이었기에 매일같이 혼란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며 이상한 도구들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하나 치우고 닦아내며 그의 특징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습관에 대해서 말이죠. 직접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는 최고의 수령님 영웅님이라고 칭하는데,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상은 너무 난잡하고 더러우니 너무 혼란스럽고 충격이었죠. 생각보다 김정은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방을 모두 치운 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었죠.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그가 하는 행동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에 머리가 빙빙 돌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밀한 사생활을 보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렇게 자주 오던 날은 매일같이 그의 방을 치웠어야 했으며 그의 복잡한 인격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치우니 그의 비밀들을 속속히 알 수밖에 없었죠. 김정은이 방문하는 날에는 늘 긴장 속에 억눌려서 매번 체하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된 거죠. 김정은이 올 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김정은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도 사람이기에 같은 고민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즉,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의 크기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아 보였죠. 방을 치우다 보면 엄청나고 이상한 큰 도구들이 방 이곳 저곳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찝찝하게 끈적거리고 지저분하고 이상하게 생기기도 했고, 왜 이렇게 또 무식하게 큰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여러 물건들을 옮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왔을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었죠. 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은 그가 자신의 크기를 보상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밤을 보낸 기쁨조들의 표정은 늘 썩 좋지 않았지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기쁨조의 얼굴은 이중적이라고요. 밝아 보이지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들이 방을 오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으며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였죠.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는 저도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더군요. 저는 김정은 및 외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기밀 유지를 지켜야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조들 중에서도 특히 김정은의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밀 별장에 초청되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김정은의 간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방문 때까지 한 달 이상 별장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기쁨조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수재로서 제 명성이 더럽혀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들의 방을 치우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었죠. 그들이 남긴 메모나 짧은 일기들을 통해 그들 역시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환멸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만큼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녀들은 각자의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들을 말이죠. 어마이가 보고 싶다는 둥, 이곳은 너무 좋지만 그래도 어릴 적 어미 품이 더 그립다는 둥.
사실은 힘들기도 해서 어마이가 더 생각이 난다는 식으로 적혀 있더군요. 그들도 여기서 일하면서 가면을 쓰고 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안 좋게 보기도 했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동정심도 생기더군요. 그들 또한 어찌됐든 저와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들의 삶은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고뇌와 고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별장에 온 이상 여기서의 생활은 김정은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겪는 모든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비밀 별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과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도 이곳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거듭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되돌아오던 밤 별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맴돌았고 기쁨조들 또한 다들 표정이 안 좋아 보였죠. 그날 밤 김정은은 기분이 몹시 언짢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기쁨조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직감했죠. 방에서 무슨 큰일이 발생했구나 하고요. 얼마 후 그중 한 명의 기쁨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녀의 운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기쁨조들의 뒤를 치워줘야 했지요. 별장에는 기쁨조들이 단체로 씻는 큰 욕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저 깨끗하게 정리정돈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나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 있었죠. 그 냄새는 마치 오징어가 썩은 냄새 같기도 했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역한 냄새에 휴지를 돌돌 말아 코에 넣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냄새를 빨리 없애고자 바닥을 닦으려고 보는데 잔뜩 널려있는 고불거리는 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털갈이 하는 동물 마냥 많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재빠르게 치우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기쁨조 중 한 명이 욕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녀는 물건을 놓고 온 것인지 무엇을 찾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만 재채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코에 꽂아 넣었던 휴지는 땅에 떨어졌죠. 그걸 본 기쁨조가 수치스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졌더군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우. 라며 당황하듯이 말하자 그녀는 얼굴이 더 빨개졌고 눈물을 머금은 채로 저를 바라봤지요. 그러고서는 분노에 찬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이 너처럼 고상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얘네들 다 다쳤어, 그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거야. 동무 우리가 더럽고 그러나? 그리 싸 보이나?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일 하는 주제에. 라며 떨면서 말하더군요. 그들은 울분을 토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차별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사정을 알게 되자 제 스스로가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사무치게 반성하게 되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제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고 저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욕실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더군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닦고 청소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선배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피곤한 기색이 잔뜩 보이는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소하느라 힘들지? 소식 들었다우. 기쁨조 아이랑 너랑 뭔 일 있었다며? 선배의 말에 저는 놀라서 해명을 했습니다. 욕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자 선배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위로해주더군요. 나도 다 안다. 기쁨조가 얼마나 힘든 애들인데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놀랄 거야. 그런데 그 뒤로 선배는 더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수령이 민달팽이를 정말 좋아해서 걔네는 털도 없이 다 뽑아야 해. 선배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취향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맞추는 건 알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욕실에 털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이유인지는.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심지어 그들은 코털까지 뽑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기에 기쁨조 동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몸도 허약하다고 하더군요. 선배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그들은 우리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저 명령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김정은의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걸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만 했었지요.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헤아려주고 이해했으면 된 거야. 그들도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고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 후로 저는 기쁨조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권력자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또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또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있고 제 또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별장에서 청소할 때마다 그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며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길 바라며 그들의 고충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청소부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었지요. 비밀 별장 이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비밀 별장에서의 경험은 제가 알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기쁨조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제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탈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로운 삶을 찾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마음을 다 잡고 조용히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탈북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 별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세상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토록 바랬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다시 태어나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탈북 후 저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삶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한국 남자를 보니 제가 남자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제 인생은 행복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가끔 종종 아직까지도 기쁨조들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를 빌고 있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에게 가했던 나의 태도는 기만적이었으므로 저에게는 탈북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선택지를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었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작게나마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녀들이 안전하길 그녀들이 이제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길 바라봅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이 단순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을 기억하며 제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제 삶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분과 고통을 들으면서 북한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북한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많이 도태된 북한은 아직 발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며 기쁨조들의 아픔과 그들이 겪었던 불평등을 또 북한 사람들의 한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닌 체제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지위에 따라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희애님의 가슴 아픈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실체가 너무나 심각하죠. 옛날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발전이 없는 기쁨조 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보냅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3대 세습 말고 또 3대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3대째 이어지는 기쁨조인데요. 북한 정권과 함께 계승하고 발전해온 것처럼 기쁨조 또한 세대가 바뀌며 발전했는데요. 오늘은 기쁨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양 출신 김설애라고 합니다. 저 또한 기쁨조 출신이었죠. 북한의 역사만큼 기쁨조의 역사 또한 정말 참혹한데요.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의 주도로 탄생한 것이 바로 기쁨조였습니다. 북한의 현대판 국녀였지요. 물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 중이지만요. 모든 사실을 아셔야 하기에 제 치욕스러움을 무릅쓰고 나라TV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은 학창 시절을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그는 와인, 샴페인 등 고급스러운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기쁨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었는데요.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씁니다. 기쁨조를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요. 또한 기쁨조가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말도 사줍니다. 그리고 속옷 사주는 비용만 38억입니다. 기가 차는 금액이지요. 이러한 기쁨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는 명목으로 만수무강조였지만 사실상 김정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김정일, 매제인 장성택한테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각별장을 건설합니다. 간부들의 말로는 김일성 사망 장소가 북한의 묘양산 특각인데 기쁨조와 즐기려고 김정일이 특각을 다 독차지합니다. 근데 또 관리가 안 되니 귀빈 대접용으로 공개하면서 특각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죠. 외국인들 접대 같은 거요. 김정일 3년상 끝나고 김정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시키고 새로 뽑았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중에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도시미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기쁨조에 대한 자료를 영국 매체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매체에서 얘기하기로는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은 선대랑 다르구나 그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김정일의 3년상 끝나자마자 기쁨조를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은 집권 이후 간부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버지 때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겠다. 즉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김정일 측근들을 모두 의심한 거죠. 김정일 당시에 기쁨조마저도요.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별개로 제 친구가 오과 대상에 선발이 됐었는데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오과 대상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서 날뛴답니다. 오과 대상 선발 과정 중에는 반드시 신체 검사가 있는데 그게 8번이나 됩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 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묻는 말이 너 남자랑 잡았냐? 이런 식으로 성 경험부터 조사를 합니다. 8번 신체 검사 내내 제 친구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장은 긴 복도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방마다 남자, 여자 의사들이 있어요. 검사할 때마다 옷을 벗었다 입었다가 갈아입기가 힘드니까 그냥 애들이 다 벗고 옷으로 몸을 가리고 이동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려고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모 품평하고 지들끼리 웃고 정말 끔찍하죠. 이건 방송에도 나온 건데 장성택 최측근인 강태석이라고 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김정일 권력이 강화되던 1970년대 중후반에 김정일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부 사업과 여성 문제는 별개로 보라. 이 말이었죠. 그래서 장성택이 원래 있던 김일성의 기쁨조를 업그레이드해서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김정일이 호와 파티를 열고 김정일의 최측근들끼리 모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했답니다. 파티 도중에 일부러 불을 다 끄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갑자기 스킨십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답니다. 근데 저도 기쁨조 출신이었기에 잘 알지만 기쁨조 동무들은 그게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김정일의 권력을 간부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여자를 지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탈북 외교관 고영환에 져서 평양 25시에서도 보시면 김정일이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들어갈 테니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가씨를 정복해라라며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일을 믿고 그 파티를 엄청나게 즐긴 거죠. 김정일의 파티 행태는 기쁨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시로 들자면 기쁨조한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싸움을 시킵니다. 이게 재밌었는지 이 파티를 보름 동안 이어지게 했었어요. 이런 파티가 끝나면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소각에 불태워버립니다.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기쁨조에 대한 환상으로 어렸을 때 멋모르고 들어간 거지만 정말 너무 끔찍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입대 후 입당을 하려고 할 때 정치 지도원들과 하룻밤을 무조건 지내야 합니다. 이젠 그게 공식화가 됐어요.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의 개념도 없기에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북한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폭력적인 성문화를 만든 건 기쁨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사상이 무서운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 한번 못 해보고 조용히 묻혀지기 마련입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으니까요. 북한 여성은 무조건 한 번씩 성희롱, 성추행 다 당해봤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은 그냥 바닥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조는 북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모란봉악단 같은 TV에서 방송하고 공연을 나오는 사람들은 북한의 매해 역사적인 인물로 남기도 하지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번 모란봉악단에서 귀걸이를 엄청나게 큰 걸 차고 나왔는데 그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몰래 집에서 300원 주면 뚫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규찰대라고 단속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보통 치마를 안 입으면 단속하고요. 당시에 귀걸이를 차고 다닌 사람들도 다 뺏겼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귀찰대의 눈을 피하면서 몰래 귀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제 친구들고 계속 귀를 만지면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쑤시개로 꽂고 다니더라고요. 안 막히게. 그래놓고 비교적 최근인 16년도부터는 귀걸이 허용이 됐지만 2.5cm 넘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청년동맹원이 귀걸이 길이 재고 다녔었어요. 길이가 너무 길면 뺏깁니다. 세상에 너무 심각한데요. 기쁨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또 기쁨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체제 때문에 여자들과 약자들은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군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강제로 인력 동원을 해서 부려먹는 특징이 있는데 북한 집단 체조라고 해서 최대 10만 명 인원이 동원되는 1시간 20분짜리 공연이 있거든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것인데 외국 국빈 초청 시 필수 코스입니다. 체조와 춤, 카드 섹션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북한은 또 장난 아니게 칼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도가 정말 높은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춤을 추고 장기를 엄청나게 펼치지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합니다. 가수가 나와선 노래도 부르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정주년이라고 해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의미를 두는 주년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준비가 너무 잘 되면 공연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근데 이 아리랑 공연이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대규모 동원 체조는 오직 북한뿐입니다. 그리고 카드 섹션 공연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보시면 저게 전광판이 아니라 전부 다 실물 카드인데 사람들이 손수로 들고 돌리는 겁니다. 근데 카드 섹션 공연에서도 자리가 치열합니다. 아무데나 못 앉아요. 계급 신분에 맞게 자리가 배정이 되는데요.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제일 중앙에서 카드를 들어야 하는데 중앙이 제일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티가 바로 나니까 위험하죠. 잘못 실수한 인민은 그날 그냥 죽는 겁니다. 온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김정은, 김정희 얼굴이 가운데에다가 하다 보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끝자리일수록 단조로운 카드와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드 묶음, 무게만 15에서 20kg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묶음당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벽돌 수준인 거죠. 밑에서는 5살부터 많게는 중학생까지 어린 아이들이 강제로 투입됩니다. 1년에 걸친 철저한 스파르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신의주 본부 유치원이라고 아리랑 공연단 양성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정일한테 찬사를 받은 후로부터 매해마다 양성에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애들이 달려나와요. 처음에 봤을 때는 울컥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보면 완전히 세뇌 교육을 주입시킨 아동학대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도 같이 다닌 친구가 아리랑 소속이었는데 같이 숙제하려고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가 자고 있길래 깨웠었는데 손 대자마자 애가 갑자기 기립하더니 집단 체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충격입니다. 얼마나 기계적으로 단련이 됐으면 이러나 싶었어요. 인건비도 없습니다. 당이 시키면 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 친구 동생이 카드 섹션 담당이었는데 기본 필수 물품이 1리터짜리 빈 물병입니다. 왜냐하면 물병으로 서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연 도중에 절대 못 나와요. 자리 보전이 충성의 척도라고 판단하여서 징벌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는 자세도 다 자로 재고요. 만약 내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못 나갑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행사 도중에 충수염으로 사망했던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아이에게 내려진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영웅 칭호였습니다. 진짜 그 일을 듣고 얼마나 충격 먹었었는지 말이 차마 더 안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 공연 도중에 실수한 학생이 있으면 나이가 좀 어리면 생활총화에서 끝나지만 실수가 2번, 3번 되면 부모는 평양 외곽으로 추방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북한 사람들 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중학생 시절부터 기쁨조에 들어가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치욕스러운 짓을 여러 당했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무들 또한 자비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다 오직 본인의 우상화와 욕구 채우기 바쁘고요. 선전선동의 소모품으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용당합니다. 이런 자세한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고통을 절대 모를 겁니다. 기쁨조 외에 다른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정말 북한의 인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실태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하거든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혜 씨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조에 대한 실태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로 인민들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설혜 씨 및 북에 남겨진 사람들과 탈북민들의 바램대로 북한의 사회체제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